이번 시간 이제 시공작물학입니다. 시공작물학 강의를 맡고 있는 엄주만입니다. 일단 시공작물학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시공작물학은 시공작물학 원 벼부터 있고요. 벼, 그다음에 이제 맥잡두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뭐 벼의 전체적인 내용은 형태와 구조, 그다음에 생리 생태, 그다음에 이제 재배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쌀의 품질과 이용, 뭐 이런 단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류의 종류는 각자 이제 맥류에 들어있는 그 파트들이 여기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좀 방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만큼 이렇게 뭐 이쪽이 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맥류는 이제 보리, 밀, 호밀, 귀리 이 네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잡곡에는 이제 옥수수, 수수, 그다음에 조, 피, 기장, 메밀, 율무 여기까지 7개 작물이 잡곡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류에는 콩, 팥, 녹두, 동부, 강낭콩, 그다음에 완두, 땅콩 이렇게 뭐 두류에도 이제 7개의 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에는 이제 2개, 감자, 고구마 이렇게 2개의 작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20개 작물들이 이제 벼를 제외한 20개 작물들이 이제 시공작물학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미리 언급하고 나가는데 맥류에서 이제 여기 호밀하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그다음에 메밀, 율무, 요 4개의 작물은 이제 타가수정 작물입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보통 이제 전체 이제 문항수는 이제 벼에서 한 8문제 정도, 나머지 시공작물에서 이제 4가지 맥잡두서에서 한 1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쪽 맥잡두서에서 이제 그 중심 작물들이 있죠. 중심 작물들. 그래서 보통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내지 2문제. 보리, 그다음에 옥수수, 그다음에 콩. 뭐 여기는 이제 똑같은 비중이고요. 그래서 보리나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은 일반적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뭐 맥류에서 이제 혼합형 요 4가지 작물들에 대한 이제 비교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전체 작물에 대한 비교 문제라든지 뭐 이런 형태. 요즘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진 게 이렇게 이제 혼합형 문제가 출제 비중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전에는 뭐 많이 되면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한 2-3문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고요. 여기 보리도 아니 밀 정도도 한 문제는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호밀은 거의 뭐 단독으로
출제가 뭐 가끔 되긴 하지만 비중은 그렇게 단독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는 어렵다.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호밀이나 귀리는 이제 혼합형 문제로 한 선지 정도, 그러니까 한 보기 지문 정도가 출제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곡에서도 이제 옥수수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 비교 문제 한 문제. 작곡에서 여기 이제 옥수수, 메밀, 율무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도 해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올해 차에 뭐 보기 지문 하나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그 전에는 뭐 쭉 뛰었다가 그 단독 문제는 거의 출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수나 조 기장들도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기는 좀 힘들고 이제 혼합형 문제로 이제 보기 하나 선지 비교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류에서 이제 뭐 단독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는 콩이나 땅콩 이런 거 종류는 이제 단독 문제로 하나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비교 문제 형태, 혼합형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자하고 고구마는 단독으로 한 문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또 서로 비교하는 혼합형 문제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거는 보리밀, 그다음에 옥수수, 메밀, 율무,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이렇게 단독으로 한 문제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고 이제 혼합형 각 그 파트별로 혼합형 문제 또는 전체 혼합형 문제 이렇게 한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2문제 정도가 나머지 식용 작물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이제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 이제 국가직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지방직은 좀 수월했었고, 요번에 이제 서울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 지문이 좀 길고, 둘 다 재배학, 식용작물학 문제 지문이 길면서 내용도 좀 난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중간중간 가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뭐, 암술하고 뭐 수술의 수라든지 이런 거 비교하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타가수정 작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형태도 이제 학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명은 반드시 또 같이 기억해야 되는 문제다. 전반적인 시용 작물들에 대한 학명도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하는 이제 기초 과정들은 주로 이제 그 용어 설명들을 좀 할 거고요. 지금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해 드린 것들은 그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뺐고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일단 용어 중심으로 좀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페이지부터 볼게요. 원래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작물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식용작물학도. 작물 기초 부분이라는 게 이제 재배학 쪽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재배학 쪽에 포함된 기초 부분들이 이제 식용작물학에서도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식용작물학에서 식용작물들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재배학에 있는 내용들이 뭐 올해차 뭐 지방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문제 정도가 이제 식용작물학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상 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재배학에서 좀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또 공부를 해두면 아무래도 식용작물학에서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물 기초는 재배학 할 때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이쪽에서는 식용작물학에서는 이제 식용작물학 내용 중심으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보면 이제 전통적인 육종과 분자 육종의 비교인데 뭐 간단하게 보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차 시험에도 나왔지만 밭작물의 수익과 중요성, 밭작물 생산성 중요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통적인 육종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재래 육종이죠. 이제 교잡에 의해서 새로운 변이를 창성하는 그런 방법이고, 분자 육종 단계에서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형질전환 식물 등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육종에서는 많은 유전자 재조합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야지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단점으로는 이제 교배 가능은 한데 이제 비목적 유전자가 대량으로 이제 유입될 수가 있죠.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기에 좀 비교적 난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변이도 무작위로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전자 발현 정도는 이제 유전자가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유전자원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대는 이제 유전자원이 거의 그러니까 새로운 육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거의 고갈돼서 육종 기간도 좀 길어지죠.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자식성 작물을 육종할 때 순계 선발을 하는데 보통 한 4, 5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시키는데도 한 4, 5년 정도 걸리고,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자, 분자 육종은 단 일소수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해서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목적 유전자가 상세한 정보 분석 후 도입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커 유전자 또는 표지 유전자라고도 하죠. 표지 유전자와 함께 도입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발현이 될 거라는 거,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이 가능한 그런 육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하는 유전자를 첨가할 수 있고, 유전자원은 무한하죠. 육종 기간도 대략 한 3분의 2 정도, 한 5년, 7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육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의 수익성과 중요성. 식량 작업을 높이기 위한 밭작물의 재배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이유는 쌀과 서류 작업에도 불구하고 양곡 소비 유형 변화와 서구화된 식생활, 가공식품 및 편익식품 및 편의식품의 발달로 양곡 소비량 중 밭작물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밭작물의 소비량이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들의 수익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유경지의 월동작물 주로 이제 앞서 이제 재배해서 했던 맹류 종류들, 겨울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식량 작업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수입원,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여름에만 재배하지 않고 겨울까지 재배함으로써 이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다.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식량 작업률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쌀하고 서류 정도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수입하니까 외화가 굉장히 심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밭작물의 이제 재배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밭작물은 과수 채소에 비해서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벼 재배 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또 밭작물을 재배할 때 같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의 구성 성분이 새롭게 밝혀진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로 인해 건강식품으로 이용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의 수량이 낮고 수익성이 낮은 원인.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한 70% 정도로 많아서 주로 대부분이 경사지죠. 그래서 좀 척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척박해서 수익성이 좀 낮고요. 따라서 지력도 낮고, 그다음에 산성 토양이 많고,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토양은 이제 화강암 또는 화강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산 함량이 높아서
대부분 산성토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성토양이 많고 작토도 얕고 부식 여러 가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부식이 적고 우량 점토라든지 비료 성분이 부족한 그런 토양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상은 오래일이 심한 한발, 그러니까는 이제 건조 피해죠. 한발. 한발 이제 뭐 용어가 한해 여기 한 발은 이제 한 해하고 한 해가 이제 음으로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건조 피해인 한 해가 있고 여기 이제 저온 피해인 한 해가 있고 그렇죠. 여기 한 해는 이제 한 발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내한성 할 때 요 한자는 요 한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출제가 될 때 이제 의미가 다를 때에는 같은 한 해라는 의미를 그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물론 반드시 한문을 옆에 가로치고 적어줄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한 발은 일반적으로 이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니까 이제 건조 피해라는 건 알 텐데 이렇게 의미 다른 두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 같은 두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건조 피해다, 건조 피해. 토양 내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 그래서 뭐 내한성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한문은 유념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다. 가물 한자입니다. 이게 가물 한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5, 6월 봄의 그 환경은 좀 건조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봄의 환경은 건조한 환경이다. 그 다음에 그 기상 환경은 보통 고온 장일 환경입니다. 고온 장일. 자, 봄에서 이제 초여름까지는 고온 장일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 쪽이 가까워지고 일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이런 기상탱탱에 대한 개념들이 외우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개념적으로 이제 잘 익혀두면 외우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이 쉬운 그런 것들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을은 저온 쪽으로 가는 저온 환경은 단일 환경이고요. 일장은 단일 환경이고요. 봄에서 초여름, 늦여름에서 가을. 일장은 점점 짧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건 점점 길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온도도 높은 쪽으로, 늦가을에서 가을까지는 저온 쪽으로. 재배학 기상 생태형에서 하겠지만 이제 요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체 지구로 놓고 봤을 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겨울에 그 그 기상 환경은 저온 단일 환경이죠, 그렇죠? 여름은 고온 장일 환경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상 환경이고요.
근데 얘를 이제 지구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전을 할 때 기울어져서 돌아갈 때 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에 길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얘가 그냥 반드시 해서 돌아갈 때는 밤낮 길이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밤낮 길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요거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구로 놓고 봤을 때는 기상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좁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계절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얘기죠. 적도 부근, 단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적도 부근의 이제 기상 환경은 이쪽은 고온인 거 맞아요, 그렇죠? 온도 환경은 고온이고요. 이쪽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일정 환경의 얘기가 장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름처럼 고온 장일 환경이 아니고 여기는 단일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단일.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가 이쪽에 있으면 지금 하지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밤이. 적도 부근은 거의 밤낮의 길이 차이가 12시간, 12시간 정도로 거의 같죠. 근데 여기 이제 중위도 지역에 보면은 밤의 길이가 이렇게 한 14시간, 한 8시간 정도로 16시간, 14시간, 한 8시간 정도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고위도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도, 여기 극지방 정도는 거의 이제 밤이 없는 백야라고 하죠. 백야 상태. 거기서 여기는 거의 24시간이 이제 낮이죠. 그래서 이쪽 고위도 지역이 훨씬 더 기상 환경은 저온, 온도는 저온인 거는 알 텐데 여기가 장일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일장의 환경이 여기 저희도 지역이 단일, 적도 부근 저희도 지역이 단일, 고위도 지역이 장일. 요걸 좀 혼동하기 쉽다.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봤을 때는 이쪽은 이제 서리가 일찍 오죠. 위에 쪽 고위도 쪽은 서리가 일찍 와서 생일 기간이 짧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왔으면 되고, 저희도 지역은 생일 기간이 길죠. 연중 고온 단일항이기 때문에 생일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재배학 기상 생태형에서 할 거고요. 아무튼 저런 관련 내용은 여기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시흥작물에서 개념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상 환경 얘기하다가 5, 6월에는 심한 건조기이고 7, 8월에는 뭐 폭풍도 있고 장마철이죠. 장마철 과도한 폭풍가 있고, 그다음에 월등기의 낮은 기온으로 동해와 건조에 겨울철에도 건조 피해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가을철에는 비교적 이제 한 9, 10월 정도에는 비교적 온도가 낮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이제 생산 작물인 이제 벼는 이제 등숙기 때 비교적 등숙률이 좋은 그런 이제 그 기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은 수익성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자재 투입이 충분치 않아 비료 관리 노력도 좀 절약해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작물 생산의 중요성.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5kg, 밭작물 생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쌀 소비량도 지금은 점차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쌀을 주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소비량이 점차 줄고 다른 그 기능성 식품들로 인해서 다른 작물들의 소비량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적으로 식량 무기화나 가격 폭등 시 식량으로서 증산 가능한 것이 대부분 밭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산액 중 숙산의 비중이 상승하는데 청보리 같은 사료작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요즘 보리 같은 경우는 뭐 사료 작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요즘은 이제 뭐 조경 식물로도 많이 이용이 돼요. 여름철에 관상용으로 조경 식물로도 많이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상용으로 심어서 뭐 그러니까 처음에 푸른들판 가꾸기 뭐 그런 쪽에 이제 많은 그 식용으로가 아니고 관상용으로도 많이 재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을 1번에 보면 밭작물로 단면적당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생력 기계화 재배가 가능하고 벼 재배의 벼 재배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도 했었고요. 생력 기계라는 것은 이제 그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재배 방법이 이제 생력 기계화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는 밀식 적응성이 높은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생력 기계화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리, 옥수수, 메밀 등 메밀, 콩 등의 식량작물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이 밝혀져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이제 부각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고요. 기타 이제 뭐 밭작물에 대해 기초에 관한 내용은 또 이제 나눈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벼로 들어가서 보죠. 자, 배 학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배 학명은 이제 오리자 사티바고요. 오리자 사티바, 명명자는 린네. 이제 두 가지 재배종이 있는데 오리자 사티바하고 오리자 글라베리마 두 개의 종이 재배종으로 현재 재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리자 사티바, 오리자 글라베리마. 벼식물학적 분류도 이제 분류 체계상 어느 분류 체계에 속하고 있는지도 이제 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정자식물에 이제 피자식물 쪽에 속하고요. 정자식물은 이제 피자식물, 나자식물에 있는데 나자식물은 대부분이 이제 그 먹본류의 이제 그 침엽수류들이 대부분이 나자식물이고요. 그 외에는 다 피자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피가 아니 종자가 자방 안에 쌓여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피자식물, 종자식물문, 피자식물, 아문. 그다음에 단자잎식물, 벼는 단자잎식물강입니다. 이게 외떡잎 식물강. 그다음에 그 벼 알이 영에 쌓여 있는 껍질에 쌓여 있는 영화목, 껍질 영자 영화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는 볕과, 벽과 속이 비어 있죠. 대나무도 이제 벽과인데 대나무도 속이 비어 있죠. 볕과 또는 이제 화본과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화본과. 그다음에 속도 볕속, 종은 사티바. 종에는 이제 재배종이 있는데 아시아 재배종, 아프리카 재배종. 그러니까 아시아 재배종을 오리자 사티바, 아프리카 재배종을 오리자 글라베리마. 아시아 재배종은 오리자 사티바, 아프리카 종은 오리자 글라베리마. 두 개의 품종이 재배종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배종, 지금 현재 재배된 재배종들은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수와 염색체 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논작물로 재배된 건 아시아종이고 아프리카종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좀 국한돼서 재배되고 있고 주로 밭벼 형태로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리자 사티바의 기원종은 이제 루피포곤이고요. 오리자 루피포곤 단생 야생배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벼 오리자 글라베리마의 이제 야생 원종은 단연생 야생배인 브레비리굴라타, 오리자 브레비리굴라타가 야생 원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개놈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오리차 개놈 하긴 보기지물로 한개 보기지물로 나왔기는 했지만 아무튼 염색체 구성도 시험에 간혹 나오기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이배체의 AA 형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염색체 종류는. 그다음에 뱃속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들의 게놈 구성을 보면 보통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12개, 염색체 수가 12개, 그다음에 24개, 이제 기본 수가 12개죠. 배우 기본 수는 12개. 그러니까 일행 형태, 반수체 형태는 오리자 사티바, 오리자 글라베리마, 블레비리굴라타, 페레니스, 쿠벤시스, 사티바 린네, 변종으로 버라이어티, 파투아, 그다음에 오리자 포르모사나 등등은 염색체 수가 12개인 그다음에 개놈 구성은 A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군에 24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염색체 개놈 구성은 BBCC이고요. 미누타, 오리자 미누타, 그다음에 오리자 라티폴리아는 마찬가지로 염색 개놈 구성이 좀 다르죠. CCDD고요. 이게 위에 이제 부모 계통의 이제 조합에 따라서 그 개놈 구성이 달라진 거죠. 사배체로 됐을 때. 뱃속 식물의 형태적 특성을 본 두 계열은 크게 페레니스하고 오피치날리스 두 가지 이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페레니스에는 이제 사티바 기본적으로 글라베리마, 그다음에 위에 있는 오스트랄리엔시스 들 원종으로 한 뒤에 이제 오리자 사티바 품종으로 FR.은 품종이라는 뜻이죠. 포르마 품종, 스폰타네아라는 품종으로 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리자 사티바는 스타피로 변했다. 글라베리마는 브레비리굴라타. 오피치날리스에는 이제 미누타, 푼쿠타타, 그다음에 알타 이렇게 세 가지 종이 있는데, 푼쿠타타는 H네겔이나 라티폴리아 형태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페이지 이제 배우 형태와 구조인데요. 일단은 형태와 구조를 잘 알아야지 생리 생태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배우 형태와 구조를 알면 생리 생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배우 형태와 구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외부 형태, 그다음에 이제 구조. 첫 번째 외부 형태부터 보면은 종근. 종근은 이제 그 종자에서 나오는 뿌리. 종자로부터 나오는 뿌리를 종근이라고 하죠. 종근. 종자근. 펴서 얘기하면 종자근. 그래서 바라시 종자에서 근초를 뚫고 나오는 근초. 배 종자의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배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죠.
여기 배반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보통 중배축. 여기 이제 여기 잎이 될 부분하고 잎하고 줄기가 될 부분하고 여기 뿌리가 될 부분하고 이 사이를 중배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잎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출현을 할 때 발화될 때 땅속으로 뚫고 나올 때 잎을 보호하는 이 기관인 얘를 이제 초엽이라고 하죠. 초엽.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초자는 집 할 때 칼집 초자, 초엽. 입에서는 엽초, 입집을 엽초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여기 입으로 입으로 나올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을 초엽이라고 합니다. 초엽. 그다음에 일본엽, 일엽, 번엽이라고 하는 일엽, 이엽, 그다음에 3엽까지 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여기 이 전체를 자 유아라고 하죠. 유아. 자,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을 초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유근. 자, 어린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기관을 이제 근초라고 하죠. 근초.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집 초자, 집 목자를 사용하고요. 여기가 이제 같이 우리가 여기도 초엽이고 여기도 초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잎보다 위에 있으니까 초가 앞에 나온 거고요. 집이 앞에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보호할 기관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가장 밑에 있는 이제 집이 밑에 들어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면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근이라고 하면 그래서 틀린 용어입니다. 초엽, 근초 이렇게 해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아와 유근을 보호하는 유아를 보호하는 기관은 초엽, 그다음에 유근 어린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근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종근이 될 부분은 근초에 둘러싸여 있고 종근이 나올 때 근초를 뚫고 나와서 제일 먼저 신장하는 한 개의 뿌리. 그래서 이 뿌리가 신장이 돼야지 양수분을 흡수를 해서 종자에 공급을 할 테니까요. 바라시 종자에서 근초를 뚫고 나와 제일 먼저 신장하는 한 개의 뿌리이며 최고 신장 길이는 15cm 정도. 그래서 아주 길게 자라지는 않죠. 그것도 정도 어느 정도는 자라는 길이 정도는 좀 가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작물들의 이제 종근 수도 좀 나중에 뒤에 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 물론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다른 작물의 종근 수. 이제 변은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 종자근은 발화 후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관근이 발생한 후에도 시렵기까지 기능을 유지한다. 그 지문 전체 다 뭐 출제가 됐었던 거고 뭐 계속 뭐 지문들은 항시 한 지문으로는 구성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계속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치렵기까지. 이렇게 관근은 이제 종자로부터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뿌리가 이게 종근인 거죠, 그렇죠? 종근. 관근은 여기 이제 중배축이 자라면 여기 이제
중배축근이 나올 텐데 중배축근 위에 자, 이렇게 자라는 뿌리가 이게 관근이에요. 뭐 이렇게 나올 때 지표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이제 관근해서 이제 관근은 뒤에 나오겠지만 갓관자예요. 이렇게 갓처럼 이렇게 갓의 차양처럼 이렇게 뻗는 뿌리를 이제 관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한 7렙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발하면서 이제 양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으로 한 7렙기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관근이 양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죠. 관근이. 그래서 관근이 발생한 후에도 같이 관근과 같이 7렙기까지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배축근 또는 중경, 경자 줄기경자죠. 중배축근은 정상적인 파종주께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깊이 그 파종이 됐다든지 할 때는 땅 지표로부터 이제 너무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발생되는 요거를 이제 중경 또는 중배축근, 여기서 나오는 뿌리들을 중배축근이라고 하고요. 중경. 요 줄기는 중경, 여기서 나오는 뿌리는 중배축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경 부분에서 나오는 뿌리를 중배축근이라고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파종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으나 종자가 좀 깊이 파종되었을 때 신장하는 가느다란 뿌리, 일종의 원래 뭐 뿌리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 부분인데, 그렇죠? 요 관근 부분인데 그 외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부정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정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경 부분에서 나오는 뿌리를 중배축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근의 일종이죠. 원래 위치에서 원래 뿌리가 나와야 되는 위치가 아닌 곳에 나오는 뿌리들을 이제 부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니무림은 반모짜리나 건답직파에서 종자를 너무 깊이 파종하면 중배축근이 발생한다. 아무튼 깊이 파종이 되면 중배축근이 발생을 해요. 또는 암흑 상태에서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표가 깊이 파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햇빛이 잘 투과되지 않는 그런 층에 이제 파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시험 출제는 요걸 여기 상배축근이라고 하면 틀려요. 상배축근이라고 하면 틀리고 상배축근, 하배축근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중배축근입니다. 여기는 중배축근. 그러니까 벼에서는 상배축, 하배축이 없어요. 그런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되죠. 중배축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야 되고. 보통 이제 상배축, 하배축은 보통 어떤 종자를 파종을 했을 때 여기 떡잎 나오고 여기 초엽 나오고 이거 뿌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배축이에요. 그렇죠? 떡잎부터 요 종자까지를 하배축. 떡잎부터 여기 그 다음 본엽까지 사이를 상배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격적으로 나오는 요 뿌리 밑에 쪽에서 줄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상배축이나 하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는 중배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모짜리 할 때 건답직파에서 종자를 너무 깊이 파종하면 발생되는 뿌리이기도 하다. 중배축근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야 된다. 상배축은 틀린다. 이렇게 바꿔서 잘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근, 영어로는 크라운 루트라고 해요. 크라운. 그래서 관근, 갓관자 관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목을 얘기할 때 이제 수목의 그 윗부분, 가지하고 잎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관이라고 하잖아요. 수관. 할 때도 그 관자 쓰는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윗부분은 이제 그 수관 부분은 이제 캐노피라고 용어도 사용합니다. 캐노피. 크라운 또는 캐노피. 그래서 관근은 벼 줄기에서 나와서 근계를 이루는 마찬가지로 부정근 형태이고요. 취업절 이상의 마디 부분에 근대에서 줄기의 둘레를 따라 발근하고 각 마디에서 출현하는 뿌리의 수는 한 5개 내지 25개 정도. 각 마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근, 마디 절자 절근, 노달 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관근의 분류, 뿌리는 1차근이 가장 굵고 2차근, 3차근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분지근일수록 가늘다. 당연하죠. 여기서 나오는 뿌리는 이제 관근은 여기 이제 1차근. 1차근에서 나온 뿌리를 2차근. 2차근에서 나온 뿌리를 3차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굵고 그 다음에 갈수록 가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관근은 생육 양상, 그러니까 벼의 생육과 관근의 발당 양상 이렇게 보시면 주간의 절이별 관근수는 상위절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상위 마디로 갈수록 각 마디마다 이렇게 뿌리들이 발생이 되는데 상위절로 갈수록 뿌리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절로 갈수록 뿌리가 많아진다. 11절에서 가장 많다. 11절에서. 가로치고 뭐 지엽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끝잎까지 15매일 때 15매의 잎이 발생이 될 때 11절에서 뿌리수가 가장 많다. 가장 위쪽이 가장 많겠죠. 상위절로 갈수록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상절이 아닌 지하절, 뿌리가 발생된 지하절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11절에서 가장 뿌리수가 많고, 관근은 위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니까요. 상위절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다시 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뿌리 신장도 유수 분화기에 출현하는 뿌리가 가장 왕성하고 분지근 발달도 현저하다. 뿌리가 가장 왕성한 때는 유수 분화기 때, 어린 이삭이 분화가 될 때 유수 분화기라고 합니다. 유수 분화기. 그다음에 지엽 추수기 이후에 나오는 뿌리도 점차 둔화되면서 많은 분지근이 발생하여 지표면 가까이에 망상으로 분포하는 형태를 보인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부 형태에서 그 뿌리 쪽에서는 이제 종근이 출제 비중이 좀, 종근이나 중배축근이 출제 비중이 높고요. 관근은 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종근하고 중배축근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구조들은 좀 더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